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살 좀 쪘어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그러게. 뵙게 됐네요. 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고민과 사투 속에서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다시 과거를 회고하는 지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매체라면 최소한의 어떤 책임이라는 것을 지어야 하고 그 자유에 합하는 어떤 값을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지 저널리즘의 이제 가치를 찾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안에서 시작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과거를 정리해야만 지금 현재 우리의 지금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먼저 열림공감TV 이제 정찬수 PD님 먼저 찾게 됐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바라봤을 때 대한 매체로서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열림공감TV가 있기 전과 후로 저는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시민 정신과 집단적 지성이 아우러져서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탐사보도 형태에 있었는데 시민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대한 매체의 탄생이 대한민국 언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찾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시작하게 된 그 배경, 취지, 그때 모였던 사람들에 대한 그 아직도 그 따뜻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감정들에서 이제 몇 가지 여쭤보려고 지금 찾게 되었습니다. 네. 뭐 제가 열린공감TV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나 뭐 원인들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그동안 말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고 뭐 그냥 언론인도 아니었고 저널림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죠.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주소를 딱 바라보니까 선동하는 기자들이 더 판을 치는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득권들이 잡아놓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위한 언론들을 사들였고 그들을 자신의 대변인으로 쓰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실된 이야기들을 시민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언론 지형 속에서 또 포털도 그들의 역할만을 대변해주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진실을 찾을 수 없다. 당시 2019년 총선이 있었을 때 열린민주당이 창당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 열린민주당의 어떤 창당 이념과 정신이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했었어요. 이제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추천하는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고 시민들이 공약을 적어서 보내주면은 채택을 해서 최종 공약으로 선정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신선한 감들이 있어서 그 열린민주당을 서포트 한번 해보겠다. 열린민주당 열린자를 따서 만든 이제 채널이 열린공감TV에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흐르는 것 같아서 제가 열린민주당을 나왔죠. 나오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채널이고 구독자도 어느 정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오로지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뉴스 매체? 그런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이왕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한다라면은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탐사 취재를 해서 보도할 수 있는 매체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출발을 한 거고 2020년 9월달에 언론법인화를 만들었었죠. 이 열린공감TV를 만들었을 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방송을 하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탐사 취재를 전문으로 하는 매체가 과연 어딘가라고 이렇게 눈여겨보면은 일반인들한테 물어봐도 뉴스타파라는 곳 외에는 딱히 눈에 들어오는 곳이 없었어요. 공중파의 탐사 취재를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또 공중파로서의 한계성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 제약된 시간, 딱 제약된 시간 내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시민들에 전달하는 게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했죠. 근데 뉴스타파는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구성원들은 공중파 출신들이 만들었거든요. 공중파 출신들이 만들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그 완성도가 공중파스러운 거예요, 너무. 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특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유튜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유스러움이죠. 그러니까 공중파에서의 어떤 제약이 없는 자유스러움이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버한테 기대하는 기대치는 게 뭐냐면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 취향과 맞춤이 있는 것이 유튜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정치 뉴스 분야 쪽에서 이념적으로 보수나 진보나 대표하는 유튜버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그 지형에 속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거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영 간의 싸움이 결국엔 눈 가리고 아웅식이 돼버려서 진실은 묻혀져 버리고 진실은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타개하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뉴스타파도 결국은 공중파스러운 거라서 그러면 저 중간쯤에서 뭔가가 하나 나온다 하면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와 일반 정치 유튜버의 중간 어디쯤에 뭔가가 하나 만들어져서 상당히 유튜버스럽게 말을 하지만은 진실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역할을 한번 열린광TV가 한번 해봤으면 해서 시작을 했던 일이었었어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영상로만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스튜디오에서 거창하게 초대손님을 모시고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음성을 더빙을 하고 제가 직접 대본을 만들고 나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취재 소스 아이템들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해서 10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반응이 좋아서 구독자가 빠르게 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한계성에 봉착한 게 뭐냐면은 구독자가 늘면은 또 구독자가 원하는 또 그 니즈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이렇게 영상만 업로드하는 것보다 보고 싶어하는 직접 스튜디오에서 초대해서 보고 싶어하는 또 패널들도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려면 스튜디오가 필요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열린민주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던 최영민 감독한테 제가 스튜디오가 필요하니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했고 그때 본인이 또 쾌히 승낙을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고 그때 이제 언론 법인화를 하면서 스튜디오에 사람들을 모시기 시작을 했는데 주요 저희가 모셨던 사람들은 이제 사법 피해자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판사 검사들로부터 사법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그분들 사연을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걸 시작했던 거는 막연한 생각이었었어요. 왜냐면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대법원 가서 승소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몇 번 접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할 정도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 1심, 2심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는가. 더군다나 현직 판사와 검사와 싸워가면서 대법원에서 승소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나라는 관심이 좀 있었던 거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분, 두 분 만나서 그분의 사연을 듣고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더니만 그게 좀 폭발적인 관심을 시민들한테 일으켰고요. 상당히 많은 사법 피해자분들 연락이 오셨죠. 자기 사연 좀 방송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기자 출신도 아니고 저나 최영민이나 뭐 한 번도 저널리스트로서 일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 오셔서 그분들 사연을 듣다 보면 구구절절하고 다 억울해 보여요. 쭉 얘기를 듣다 보면은 방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한참 지난 이후에 기성 레거시 미디어에 있는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기성 레거시 미디어에서 방송을 안 한 이유가 있더구만요. 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승소가 끝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도의 가치가 좀 있긴 해요.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판검사로부터 사법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고 주장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분의 말만 믿고 방송을 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기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방송을 했던 게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고발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한 20명 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연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 또 사람들이 부리가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다 억울해요. 본인은 뭐 모든 인생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보도해주는 어떤 매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정해야 되거든요. 사법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입장만 주장만을 보도했을 경우에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검증 절차를 초반에 제가 잘 못했어요. 그냥 무작정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방송을 해주다 보니까
상대방이 또 항상 존재하는 거죠. 검사든 판사든. 그쪽에서 또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법적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또 그건 별도 차원의 문제인 거고요. 그런 와중에 하나씩 또 검증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는 사법 피해자분들이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나는 억울한데 방송을 왜 안 해주냐,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충돌이 저희랑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법 피해를 당하신 거는 되게 억울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선인은 아니거든요. 사법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선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선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법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서는 나름 좀 악인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을 좀 가지신 분들이 자기가 방송을 원해서 너네가 방송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재차 후속 방송을 안 하냐 이러면서 따져묻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발을 하면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해줬는데 오히려 거꾸로 저희를 고소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입장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너무나 억울해서 기성 레거시 미디어를 다 찾아봐갔다. 하다못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조중동, 한경호 다 다녀보고, 근데 다 거부당하고 갈 데가 없어서 오죽하면 열린검TV 와서 자기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몇 번 방송까지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후속 방송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회 한 회 시간이 지날수록 사법 피해자만들을 위한 방송을 하는 건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탐사 취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알아봐야겠다 하는 와중에 한 사법 피해자분의 소개로 경향신문에서 재직하고 있고,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정직 기간에 있어서 제대로 탐사 취재를 못한다는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강진구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강진구 기자를 2020년 11월경에 처음 봤어요. 처음 얼굴 봤을 때는 상당히 소박했고 댄디해 보였고 조리 있게 얘기하고 차분해 보이고 해서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죠. 저희가 이런 업체인데 한번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 했더니만 자기는 경향신문 소속 기자이니까 취재연대로 해서 함께 해보자. 그래서 같은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템을 두고 열린검TV와 경향신문의 강진구 기자가 같이 취재를 해서 자기는 이제 기사를 써서 경향신문에서 출고를 시키고 방송은 열린검TV에서 하고, 그렇게 서로 취재연대 팀으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횟수가 거듭될수록 강진구 기자가 열린검TV에 출연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경향신문은 아예 가지를 않아요. 경향신문은 아예 출근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길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향신문에서 자기 회사의 직원인데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매일 열린검TV만 나가니까 징계를 또 했어요. 징계를 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한쪽 발은 경향신문에 담고 있고 양쪽에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는 모습이 영 어정쩡하고, 주력 기자라는 사람이 양쪽에 발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모습이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강진구 기자한테 그냥 열린검TV 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내 주식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린검TV로 와 주십시오라고 무려 5차례나 열린검TV로 완벽하게 인볼브 해달라. 어느 날 취재를 함께 다녀오는 길에 제 옆자리 강진구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해직 기자 타이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캐리어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되게 많이 제가 실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자로 남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 정도는. 기자로 남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강진구 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선이 끝나고 한 달 뒤에 경향신문에서 해고되자마자 제가 다시 그러면은 열린검TV 정식 직원이 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내 이사를 시켜드렸어요. 사내 이사가 되지 한 달 만에 제가 미국 가 있는 사이에 그분이 주동이 돼서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을 했죠. 해임했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윤석열, 김건희 씨가 고소고발을 14건을 했어요, 저한테.
다 소송 박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와 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현직 대통령 내외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4건을 고소고발을 했는데 열린검TV 대표니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대표이사의 사임을 요청했던 거였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방송용이었던 거였고요. 실제적인 내부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제가 5월 1일생인데 제가 5월 2일날 출국을 했어요. 근데 5월 1일날 제 생일날 저희 그 벨레 스튜디오 회의실에서 이사들하고 직원들 다 모여서 제 케이크도 썰어주고 박수 쳐주고 환송 파티도 해주고 잘 다녀오시라고 얘기하고 시민 포탈 꼭 성공하시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민 포탈 관련돼서도 이사들하고 충분히 상의도 했고 다들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해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강진구 씨는 이제 2020년 4월 달에 이사가 됐고요. 그 전에 박대용 씨는 사회이사. 여전히 박대용 씨는 열린검TV하고는 취재 연대 팀인 거예요. RTV 이사장이고 열린검TV 정식 직원이 아닌 겁니다. 강진구 씨가 사회이사를 하라고 추천을 해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하고 최영민은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자동적으로 이사가 됐던 거였기 때문에 2020년 9월달 언론 법인화를 하고 나서 2022년 4월까지는 단 한 번의 주주총회도 열린 바가 없고 단 한 번의 이사회도 열린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법인을 만든 것 뿐이지 그냥 다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그냥 쭉 아무 문제 없이 2년 가까이 쭉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4월 달에 처음으로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4월 23일 날 처음으로 이사회를 한번 연 거예요. 벨레 스튜디오에서 한번 열었고 그것도 그냥 잡담 수준의 이사회였어요. 서기도 없이 그냥 우리 잘하고 있어. 앞으로 열심히 하자. 화이팅. 뭐 이 정도의 개념이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사회 열어서 한번 잘해봅시다. 이 정도의 개념이었고 다음 5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이사회를 또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였고 제가 이제 시민포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민포탈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열린검TV를 신념으로 만든 것처럼 시민포탈도 신념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민이 주체가 돼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포탈 되게 멋있잖아요. 네. 어느 특정 매체가 주도를 해서 특정 매체가 어떤 뭐 그거를 오너십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시민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자발적으로 포탈이 만들어진다면 괜찮겠다. 하지만 포탈이란 것은 결국에는 성공하려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려면은 결국 이것도 자본이잖아요. 맞아요. 돈이 있어야만 돌아가는데 그러면 뭐로 거기는 먹고 살겠습니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려면은 기업의 광고가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기업의 광고를 받으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은 다 흔히 말하는 진보 쪽에 계시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가들은. 네, 네. 보수 쪽에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진보니 보수니 이런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는 매체가 나오거나 포털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반쪽짜리 광고밖에 수주가 안 되죠. 맞아요. 그럼 그만큼 선순환 구조가 협소해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계속 후원을 해 주십시오. 매달 얼마씩 돈을 주세요라고 해서 시민들이 주머니가 뭐 봉도 아닌데 계속 돈을 요청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되 그 시민들이 스스로 집단 지성의 힘으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만 구축을 해주면 그러면은 자동 자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선순환 구조는 기업의 광고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특정 매체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열린검TV도 특정 매체인 거죠. 네. 하물며 열린검TV가 뭐 진보의 가설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그렇지. 우리가 거기 가미를 해서 우리가 주도가 돼버리면 그냥 진보 진영의 매체가 하나 생기는 거 이외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과 20만 표 차이인데 그 20만 표라는 차이가 작다면 작지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못 끌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약 500만 표의 그 향방의 흐름 때문에 항상 대선에 문제가 생겨왔단 말이에요. 근데 500만 표가 되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보수니 진보니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 뭐가 진실인데 그치. 이게 중요하신 분들이고 뭐가 나한테 유리한 건데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눈과 귀를 열어줄 수 있는 매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과거에 포탈로 알려졌던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곳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보수 쪽 매체만 한참 띄워주고 진보 쪽 매체의 기사는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 버리고 해버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맞아요. 최소한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이 필요했고 그 포탈을 시민들이 한번 스스로 주체가 돼서 만들어 가게끔 하면 좋겠다 해서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선구적인 역할만 제가 한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에 뭐 주주를 참여하거나 제가 그 포탈의 어떤 의장이 되거나 대표가 되거나 그런 생각은 일초에 없었었어요. 그냥 포탈을 만드는 초입까지만 그 역할만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포털이나 종표는 정부 허가자이니까 당연히 허가를 안 내주겠죠. 그러니까 해외에 서버를 두면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해외에 가장 많은 교민이 계신 분들이 이제 미국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사들한테 얘기했고 똑같은 얘기를 이사들한테 얘기했고 이사들이 박수치고 좋아라 했어요. 다들. 그렇게 해서 제가 미국을 간 거고 가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에스타 비자로 간다고 했어요. 에스타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가니까 거기는 3개월입니다. 90일이에요. 체류 기간이. 최소 3개월. 길면은 6개월이 될 수가 있다. 6개월을 한 번 연장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갔다 오겠다가 그 기간까지 말을 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불과 채 한 달도 안 돼서 그러니까. 예, 별 문제가 없었어요. 가고 나서도 이사들하고도 소통 잘 되어 있었고 저는 거기 가서도 또 틈틈이 취재도 해서 예, 특종도 하기도 했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된 맞아요, 맞아요. 예, 진민정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 전두환 와이런이도 했었고 취재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도 아무 문제 없었고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열린공감 TV가 시민들에게 보여준 그 신뢰성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면 과거 그 신뢰성을 어디서 찾았었는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제가 그 열린공감 TV를 만들었을 때 모토는 저는 누구보다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평을 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나를 보수적으로 봐요. 열린공감 TV 자체를 민주진보 진영만을 위한 매체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공감 TV는 진보니 보수니 이런 이념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진실주의, 오로지 진실만을 찾아가는 그런 거를 원했기 때문에 진보의 대표 매체로 불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초반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공감 TV가 2020년 9월 달에 법인화를 하고 나서 근 1년 6개월 가까이는 오히려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구독을 할 정도로 상당히 열린공감 TV의 팬층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확장력이 좀 있었어요. 저기는 그래도 좀 올바른 말을 하는 곳이네 라고 해서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구독을 많이 한 매체였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를 비롯해서 함께 일을 했던 뭐 강진구, 박대영, 최영민 모두가 이런 게 좀 수수했죠. 그러니까 진실을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했기 때문에 모든 탐사 취재의 근간은 이제 제보로부터 시작이 돼요. 시민들의 제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희는 그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되게 많은 비용도 들였고 힘도 썼어요. 제보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열린공감 TV가 조금씩 명성을 얻어가면서 시민들한테 많은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고요. 그 많은 제보들 중에서 정말 신빙성 있는 제보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보통의 공중파 같은 경우에 탐사 프로그램은 하나의 아이템을 취재하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1년 이상 탐사 취재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검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열린공감 TV는 거의 일주일에 2~3건을 막 저희가 보도를, 특종을 막 냈었어요. 왜 그게 가능했느냐, 적은 인원으로. 그거는 시민들의 제보가 완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제보 자체가 워낙 신빙성이 있었고, 구체적인 증거들도 다 있었고, 실제 제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제보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해서 확인만 하면 되는 수준 정도의 제보가 되게 많았거든요. 신뢰가 구축이 됐고 그 제보자하고 그렇게 해서 특종이 많이 나갔던 거예요. 대선을 끝으로 해가지고 딱 꺾이죠. 대선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확 빠졌어요. 그러면은 후속 취재를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초반에 제보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러면은
이 조바심이 생겨요.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조바심이 생깁니다. 구독자들이 열린광TV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취재를 못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 바뀌었어? 왜 저러지? 나태해졌네?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뭐 생각이 바뀐 거야?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조바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좀 사람들이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걸 해야겠다. 그 오바를 하기 시작할 때의 신뢰도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대표였기 때문에 일종의 데스크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해온 아이템에 대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크로스 체크해도 좀 완벽한 게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정도 사안 가지고 보도를 했다가는 흔히 말하는 이제 고소고발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기존에 많은 고소고발 건은 그래도 우리가 완벽하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패소한 적 없이 다 순서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던 거고 오히려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한쪽 진영을 위해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그 선수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한번 기자들하고 크게 좀 언쟁이 있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진보 진영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연단에 기자가. 그 매체의 대표가 제가 올라가서 말을 해도 말이 나올 판인데 취재 기자가 올라가겠다고 하니 저는 오히려 그때 그랬어요. 가서 취재를 하시는 건 상관이 없다. 그 집회에 가서 어떤 집회가 열리는 거를 취재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기자가 연단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다. 반대했어요. 근데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갔어요. 가서 결국 연단에 올랐습니다. 근데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그걸 보고 환호를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순간 기자가 아닌 정치인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자기가 앞으로 자제를 하겠다고 해서 약간 자제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미국 가 있는 사이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제가 얘기했던 진실을 찾아가는 방송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였던 거거든요. 예, 6월 2일부터 6월 7일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쫙 겹쳐서 벌어졌고 그들은 정천수만 제거하면 편하게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간이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참 2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나름 유튜브라는 매개체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네. 뭐 2022년 6월 7일 날 제가 미국에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이사들로부터 해임이 돼서 지금 열린광TV 채널만 겨우 건진 상태이고 경영권 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조그만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별 문제 없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일반인들 중에서 정치에 고관여층들이 좀 있잖아요.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냥 제가 보기에 제 판단에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어떻게 뭐 이러면서 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뭐 가끔 제가 보기에 엉뚱한 기사라든가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올라오면은 그냥 댓글을 하나 정도 다는 정도의 사람이었죠. 예, 그 정도가 저라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전혀 다를 거 없는 그냥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나도 모르게 왜 내가 현재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언론인으로서 뭐 저널리즘을 얘기하고 이런 상태가 됐는지 잘 전혀 모르겠어요. 네.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처음부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완벽한 계획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면서 가자 해가지고 뭐 완벽하게 계획서를 만들고 그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일단 부딪혀보자. 그냥 부딪혀보고 나서 하나씩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바꿔 나가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에 가깝죠. 근데 후자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신념이 좀 남다른 사람들. 예. 꼭 해내야 말 거야 라는 신념이 남다른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 열린광TV 만들었을 때 한번 시작한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신념은 뭐 남들보다는 남달랐던 것 같아요. 뭐 얼굴 드러내고 이야기를 해보자 뭐 하라 이러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냥 제가 뭐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탤런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무게는 요 정도이고 여기까지만 그냥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고요. 그 이상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제가 뭐 정치에 꾸미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현재 열린공감TV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고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진짜 엉망으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생방송 하면은 뭐 한 많게는 5만 명 가까이가 지켜봐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처음 열린공감TV가 시작했을 때가 그랬거든요. 한번 방송하면 많이 봐봐야 뭐 한 100명, 200명 봤었는데 지금 그래요. 초기의 심정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하고 있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지지에 눈 뜰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그전에 기획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곳을 통해서 한번 시너지를 일으켜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은 별 생각 없고 아직은 거기까지는 제가 엄두도 못 낼 것 같고 지금은 당장은 시민들한테 정상화되어가는 모습, 열린공감TV한테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모습 그거 보이는 게 저의 어떤 소명인 것 같습니다.